해리스 후보는 사자굴로 들어간 것 같은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 임기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턴 서약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여기저기서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인터뷰하러 갔다 토론을 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펜실베니아 유세에서는 100명이 넘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공화당 관계자들이 트럼프를 버리고 해리스를 지원했습니다. 선거 직전에는 미셸 오바마 여사가 조지아주에서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히스패닉계 유권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스페니쉬 방송국 유니비전이 마련한 타운홀 미팅에서 트럼프 후보는 경제에 집중했습니다. IT 이민자들이 애완동물 이외에 더한 것도 먹는다는 가짜 주장을 했고 의사당 폭동의 날은 사랑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지층 다지기 캠페인을, 해리스는 지지층 확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소망이었던 대선 투표 완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 3명은 로버트 케네디 전 상원 의원의 미망인 에델 케네디 여사의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3사람은 조사를 했고 케네디 여사의 아들인 로버트 F 주니어는 조사를 하지 못한 추도식이었습니다. 은퇴자와 미국 태생 한인의 역이민이 크게 늘어난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은퇴자는 태어난 조국으로, 미국 태생은 미국의 환멸을 느껴서 부모의 조국으로 역이민을 가지만 또 다른 역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심층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 사건의 설계사인 하마스 리더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확인 중이고 만약 그가 살해됐다면 이스라엘의 가자에서의 공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이미 투입됐고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는 보도는 미국과 세계에서 주목합니다. 미국 대선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는 트럼프 후보도 바빴고 해리스 후보도 바빴는데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인터뷰라고 할까요? 트럼프 후보 굉장히 많은 인터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수 매체, 언론이나 팟캐스트에서 계속 이제 지지층을 다지기를 하고 있고 해리스 후보는 인터뷰를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많은 팟캐스트, 일반 인터뷰도 했지만 팍스와 인터뷰한 건 처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언젠가부터 트럼프에게 반대해오는 드러지 리포트가 지금도 그렇게 걸려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오후부터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올해 맨 위에 걸어놓잖아요. 고양이가 팍스를 먹었다. Cat eats fox. 팍스라는 큰 팍스 뉴스라는 거대한 매체를 얘기를 하고 그에 비해서 카멜라 해리스는 작은 고양이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팍스를 먹어버렸다니까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에서는 트럼프 후보 지지층에서는 야 완전히 그 브렛 베이어 그 진행자가 해리스를 그냥 두드려 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제의 인터뷰가 후보 인터뷰였다기보다 저는 그런 인터뷰는 또 처음 봤는데 토론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와 한번 토론을 해보고 다시는 토론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어제 마치 그 대리인처럼 브렛 베이어 그 팍스의 앵커가 카멜라 해리스 후보와 토론을 토론 이상이던데요. 아마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사실은 이 인터뷰는 인터뷰 내용보다도 그 스타일이라든가 이게 토론식이었다 이런 것이 훨씬 주목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토론의 내용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매체에서는 사자굴로 들어간 인터뷰, 미국에서도 그 라이언스 댄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호랑이굴, 사자굴 이런 표현 많이 하고요. 누구는 또 여우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결론이 어떠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또 누구는 트럼프 캠페인 현장 그 필드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팍스 인터뷰. 어쨌든 팍스 뉴스와 카멜라 해리스는 인터뷰로서
데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팀 월즈 부통령 후보나 아니면 핏 브리저지 같은 행정부 교통부 장관은 팍스에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면 열심히 이제 팍스의 진행자로부터 두드려 맞을 준비를 하고 가는데 이 핏 브리저지 같은 사람은 차분하게 대답을 많이 해서 그때마다 이제 민주당이 환호하면서 아우 시원해 시원해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잘 못 나가죠. 어쨌든 어제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게 좀 회의적인 그 같은 공화당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팍스만큼 좋은 매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그 공화당의 유권자층을 흔들기 위해서 여우굴 내지는 뭐 사자굴로 들어간 것이고 그에 비해서 팍스의 브렛 베이어는 트럼프 지지자와 트럼프 팬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인터뷰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점을 많이 대표했고요. 그리고 이 같은 27분 정도의 인터뷰였는데 그 27분 정도의 인터뷰에서 인설트가 대여섯 개는 들어갔거든요. 트럼프 후보가 선거 캠페인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해리스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다른 팍스의 진행자들보다는 덜했지만 어제는 메이비 이 브렛 베이어가 다른 진행자보다 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7분 가운데서 10분 이상이 적어도 12분까지는 제가 시간 체크했었는데요. 12분 이상이 이민에 관한 것이었고 일부 이민자의 그 범죄를 그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를 이 앵커 베이어 앵커는 그 저널리스트잖아요. 시리어스한 저널리스트. 해리스 후보도 중간에 당신 시리어스한 저널리스트고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일부 이민자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러면 이제 해리스 후보는 당연히 이걸 막으려면 이게 우리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오랜 동안 있어온 일인데 마침내 법안이 통과돼서 돈을 많이 가지고 그게 이제 또 순찰대도 늘리고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가지 기록 이게 이제 가장 약한 부분이잖아요. 3년 반 이상을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에 있었으니까 물론 대통령이 책임이고 부통령이 아무리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아래의 부통령이니까 심판을 받고 심판을 하는 것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의 기록을 방어하는 대신에 인기 영합적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이슈에 이민 이슈로 계속 어디까지 갈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튼 게 해리스입니다. 방향을 틀면서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미국인들은 그 분열적인 행동에 지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그 베이어가 아니 그러면 당신 말대로 트럼프가 이렇게 나쁘고 저렇게 나쁘고 다 나쁜데 왜 미국 사람들 반 정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은 팍스의 시청자겠죠.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이걸 물어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페이머스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반 정도의 사람이 스투핏하다는 거냐 바보 멍청이란 얘기냐 그랬더니 여기서 이게 가장 핫해서 많이 인용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건 가지기 때문에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그 단어를 미끼에 잘못 걸려들면 큰일 나죠.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앵커는 stupid라는 단어를 썼지만 해리스 후보는 나는 미국 사람들에게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 미국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트럼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목소리를 여기 좀 높였습니다. 좀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어요. 너무 많이 저지를 받았거든요. 이 진행자로부터 답변을 할 기회도 없이 첫 번째 질문을 하고 해리스 후보가 이민에 관한 거 30초도 말을 이어가지 않았는데 계속 베이어가 본인이 준비해온 잔뜩 그 자료를 가지고 숫자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가 불안정하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는데 어제 많은 이 같은 것들이 훨씬 이슈였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얘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이것이었습니다. 바이든과 당신이 다른 것을 얘기하라는 것. 여기도 이제 그 해리스 후보가 더 뷰에 그 출연을 해서 가만히 있다가 뭐 별로 다른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그걸 이제 앞에 틀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리스 후보가 확 유턴을 해버립니다.
나는 분명히 해두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일종의 서약이었습니다. 해리스 후보입니다. My presidency will not be a continuation of Joe Biden's presidency. And like every new president that comes into office, I will bring my life experiences, my professional experiences, and fresh and new ideas. I represent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네,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본인의 그 대통령 임기라고 했는데 본인의 인생의 경험이라든가 프로페셔널한 일을 했었던 것에 그 경험을 다 통해서 또 프레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리더십으로 일할 것이다. 또 설명으로는 본인은 이제 워싱턴 DC에서 오래 대부분의 경험을 보내지 않은 사람으로서 프레시하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찰총장까지 하고 연방 상원 의원 한 번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공화당 얘기도 듣겠습니다. 오픈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분야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문을 열겠다. 비즈니스 분야는 공화당과 뭐 여러 가지가 그 연결되니까 그런 거죠. 이건 아마도 바이든 그 대통령이 그 직전에 전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스의 임기는 나의 임기와 같지 않을 것이다. 나도 물론 오바마 임기 때의 그 정책을 이어가지만 그러나 오바마 때와 다른 것이 많다. 나는 나의 행정부를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maybe 편안해져서 이렇게 말을 했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해리스 후보가 말을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베이어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 논쟁적인 부분을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대선 후보를 인터뷰하는 겁니다. 대답하고 있는 중이에요. Six Democrats voted against that bill. Learned about that bill and told them to kill it because he preferred to run on a problem instead of fixing a problem. 요거는 이제 아주 짧은 부분이었는데 이민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그걸 막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 베이어가 6명의 민주당 의원도 거기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는가 하면서 이제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가 그랬다는 것이고 역시 이민에 있어서의 논쟁입니다.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practically within hours of taking the oath was a bill to fix our immigration system. Yes, ma'am. It was called 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 Exactly. It was essentially a pathway to citizenship for the... Yes, ma'am. May I finish responding, please? But you have to let me finish, you please. had the White House and the House and the Senate, and they didn't bring up that bill. I'm in the middle of responding to the point you're raising, okay. and I'd like to finish. Yes, ma'am. 네, I like to finish 하니까 yes, ma'am 하죠. 이제 내가 답변을 하도록 좀 놓아주죠. 당신이 말한 아주 그 중요한 그 요점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Please 답변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민에 대해서 또 성전환에 대해서 성전환 광고가 지금 그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한 것처럼 트럼프 후보를 더욱더 지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수감자나 불법 체류자에게도 성전환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을 해리스 후보가 지지한다. 2019년도에 이제 클립 같은 것을 틀어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해리스 후보는 시간이 짧다는 걸 다 계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데 나는 법에 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나와 같이 그 같은 법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그게 말이 돼?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계속 그것을 비난한 광고를 하고 있잖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리스의 답은 트럼프 후보가 정말로 많은 돈을 이런 광고에 쓰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연방교도소 시스템에서는 그런 수술을 했다.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서 사실이거든요. 이건 이제 법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런 연방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지 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다수의 국민이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그 베이어가 했었고요. 그 뒤에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멍청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해리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은 저는 미국 사람들 멍청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트럼프 후보의 선거 유세를 보세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후보가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부의 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얼마 전에 들려드린 것처럼 역시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당일 본인의 지지층은 그렇지 않을 텐데 반대편에서 뭔가를 일으킬 수도 있고 외부 다른 나라의 그 적보다 뭐 러시아나 중국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정치적인 적을 말하는 거죠. 더 위험하고 그리고 군대까지 동원을 할 수도 있다. 미국 그런 제안 같은 것을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이어가 딱 또 클립을 하나 틀어줍니다. 어제 아침에 박스 인터뷰에서는 그 해리스 포크너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런 그 앵커와 트럼프 후보가 여성들만 함께한 타운홀 미팅을 했죠. 그 타운홀 미팅에서 트럼프에게 기회를 준 질문이죠. 포크너가 물어봤습니다. 이 내부의 적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는데 하니까 트럼프 후보가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무슨 그런 위협을 했습니까? 위협을 받고 있는 거는 접니다. 저는 아무도 위협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위협하는 겁니다. 가짜로 조사를 하고 저는 알카포네보다도 더 많은 조사를 받았어요. 나는 세상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정부의 무기화를 해서 내가 공격을 받았지 내가 누구를 그렇게 위협을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 같은 거 다 존중하지만 내가 내부의 적에 대해서 군대 동원 얘기를 했었던 것은 저 클립이 아닙니다. 저 클립이 아니에요. 브렛 미안해요. 이렇게 카멜라 해리스가 말을 합니다. He's the one who talks about an enemy within, an enemy within, talking about the American people. Suggesting he would turn the American military on the American people. We asked that question to the former president today, Harris Faulkner. 네, 이제 직접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트럼프 후보가 얘기한 것을 클립을 보여줍니다. They were saying I was like threatening. I'm not threatening anybody. They're the ones doing the threatening. They do phony investigations. I've been investigating. 가짜 수사를 한다고요? It's true. No, but think of it. It's called weaponization of government. It's a terrible thing. So, Brett, I'm sorry, and with all due respect, that clip was not what he has been saying about the enemy within that he has repeated. 네, 저 클립은 트럼프가 반복해서 내부의 적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When he's speaking about the American people, that's not what you just showed. Well, he was asked about that No, specific. that's not what you just showed. In all fairness and respect to you, that was the question that we asked him. He didn't show that, and here's the bottom line. He has repeated it many times, and you and I both know that. 우리 둘 다 알지 않느냐? 트럼프가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That he has talked about turning the American military on the American people. He has talked about going after people who are engaged in peaceful protest. He has 평화로운 시위대에게도 전에도 이제 군대를 동원해라 하는 방위군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And in a democrac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ould be willing to be able to handle criticism without saying he'd lock people up for doing it. And this is what is at stake, which is why you have someone like the former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saying what Mark Milley has said about Donald Trump being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s quoted in the Bob Woodward book that way, yes. 네, 이게 이제 해리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핸들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 밀리 같은 트럼프 후보가 이 시대의 합참 의장 같은 사람이 트럼프 후보를 정말 민주주의의 위협이고 본질적인 파시스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이민자에 대한 불법 체류자 베네수엘라 사람에 의해서 딸이 숨진 12살 소녀였었죠. 그런 어머니가 얘기하는 클립을 보여주고 사과를 할 뜻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카멜라 해리스는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첫날부터 이 이민 시스템을 국경 안전을 다 잘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So do you owe them an apology is what I'm saying. I will tell you that I am so sorry for her loss. I am so sorry for her loss. Sincerely. But let's talk about what is happening right now. I do not believe in decriminalizing border
crossings, and I've not done that as vice president. I will not do that as president. 네, 뭐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을 범죄화 안 하는, 비범죄화하는 이런 건 내가 부통령이었었을 때도 안 했고 안 한다. 아무튼 그 잃어버린, 그 딸을 잃어버린 그 엄마에 대해서는 정말 so sorry 감정이지만 지금부터 이제 문제 해결점을 찾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26분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브렛 베어가 갑자기 카메라 있는 어느 쪽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뭔가 신호가 오는 겁니다. 빨리 끝내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리 끝내게 되면서 트럼프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는가라고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나의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디테일한 게 없기는 해요. 그건 트럼프 후보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0페이지짜리 있으니까 그 80페이지를 잘 들여다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웃으면서 끝냅니다. I do believe the American people are ready to turn the page on the divisiveness and the type of rhetoric that has come out of Donald Trump. People are ready to. 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은 이제 페이지를 넘길 그럴 그 준비가 돼 있다.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후보의 그 분열적인 것부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이게 토론이었지 트럼프를 대신해서 토론을 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지 이게 그 대선 후보의 인터뷰 같진 않았고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잘했다고 할 거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어쨌든 팍스라는 해리스를 가장 싫어하거나 모르는 사람층에 가서 했으니까 이걸 이제 또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방영되기 이제 그 6시부터잖아요. 5시에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팍스 측에서도 그 베이어 측에서도 뭔가가 좀 찜찜했던지 뭐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사실은 해리스 후보가 뭐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5시 15분에 왔고 원래 25분 3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20분 정도 maybe 뭐 20분 이 정도로 제한을 해서 시작부터 이게 조금 삐걱거렸다. 26분 27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거의 편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늘 이제 시간 막 지나가고 15대까지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쨌든 뭔가가 지금 그 팍스 측에서도 막 칭찬을 하는데 불편한 건 있는 것 같고 해리스 후보도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등에 이렇게 쥐고 가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아마 이런 건 있었을 겁니다. 팍스에서 그 인터뷰를 본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리스가 뭔가를 말하는 걸 보지 않고 중간중간 클립만 보는 사람은 깔깔대는 사람, 낄낄대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뭐 술 먹고 인터뷰를 한다, 술 먹고 유세를 한다 이런 그 얼토당토 않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모습, 카멜라 해리스가 저런 모습이야? 또 저렇게 하도 그 말을 그 답변도 못하게 차고 들어오니까 화도 내네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은 받았을 것 같고 브렛 베이어는 원래는 트럼프 후보를 제일 처음에 인터뷰할 땐 트럼프 후보를 굉장히 당황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유명해졌죠. 트럼프 후보에게는 팍스에서 한 그 인터뷰가 디제스터, 재앙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와 가까워져서 골프도 트럼프와 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말하려고 해, 뭐 초대를 해서 말하려고 해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팍스의 시청자를 생각했겠죠. 팍스의 시청자는 이 그 브렛 베이어가 해리스 후보를 막 그냥 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은 이제 어떠한 어떤 뭐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이 리스크가 있는 인터뷰는 항상 뭐 하이 리턴도 있지만 고공 점프와도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설명들을 하는 걸 보니까 본인도 완벽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카멜라 해리스는 환하고 강한 모습도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예의가 있었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 정도는 이제 팍스 시청자들이 봤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CNN 타운홀 미팅에 갑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후보가 안 가겠다는 그런 거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팟캐스트 하는 조 로건 제일 이제 서브스크라이버가 많잖아요. 이 팟캐스트에도 카멜라 해리스가 나가는 것을 협상 중이랍니다. 젊은 남성들을 겨냥한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또 10월 29일이면 선거 치러지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그때의 조지아주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굉장히 많은 인구가 많은 그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미셸 오바마가
투표, 이제 그때는 투표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하자는 그런 그 캠페인을 합니다. When we all vote, 우리가 모두 투표할 때라는 이런 조직을 미셸 오바마가 2018년도에 남편이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서 만들어서 공동 파운더죠.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직이 한 500개 이벤트를 합니다. 이 몇 주일 사이에. 투표 많이 하자. 제일 나중에는 투표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찍어주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미셸 오바마 그런 것이 있고 카멜라 해리스는 아마 어제 이 팍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이든 후보와도 우리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하던 도중에 나온 뉴스 중에서 잘못 말씀드린 거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차이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 후보가 자꾸만 공화당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 쪽으로 다가가는 것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는 그 현재의 본인을 지지하는 쪽에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마음이 기울었다고도 보는 히스패닉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어제 이제 그 낸시 펠로시스라고 해서 요즘에 하도 트럼프 후보가 사람 이름도 잘못 부르고 해서 그냥 그 엉겹결에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뉴스 끝나고 그 보도를 자세히 보니까 그냥 그 펠로시도 싫어하지만 남편도 싫어하고 낸시 펠로시의 그 다큐멘터리 그 필름 그 감독도 싫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펠로시 가문이라고도 봐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미국의 내부의 적을 얘기를 하면서 했으니까 어제도 사실은 이 브렛 그 베이어는 이게 내가 위협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 클립을 썼지만 어제 바로 이 해리스 포크너라는 팍스 뉴스의 앵커가 진행하는 타운홀 미팅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내부의 적을 얘기를 했거든요. 내부의 적을 얘기를 하면서 펠로시와 같은 펠로시스 해서 이제 펠로시스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오늘 미국의 주요 뉴스의 그 이슈 가운데서 조금 제가 말랑말랑 하는데도 저에게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러분께도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슈를 트럼프 후보의 유니비전 타운홀 미팅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예, 어제 그 트럼프 후보의 그 플로리다주에서 했죠. 유니비전과의 그 타운홀 미팅, 물론 뭐 녹화입니다만 그것은 트럼프 후보의 히스패닉계 유권자에 대한 구애, 사랑을 구하는 뭐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페니쉬 그 유니비전이 마련을 했는데 경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의 집권 시에 히스패닉계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 청중이니만큼 한 100명 정도 모였다고 100명 정도를 모은 게 아니라 딱 그 정도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했겠죠. 트럼프 후보가 이민 국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은 내가 역사상 뭐 데이 원부터 제일 많이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였는데 어젠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후보들이 어떠한 그 지금 나의 청중이 누구냐에 맞춰서 하는 것. 그래서 어제는 스페니쉬로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러면 옆에서 바로 즉석으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농부 일을 한다는 분, 또 부모님은 그 멕시코에서 이민 오셨다는 분, 이런 여러 분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는데 예를 들면 농장 근로자들을 다 추방을 하면은 그러면 그 힘든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아주 힘든 과일을 수확하고 그 일을 다 누가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한다던가. 그러면 트럼프 후보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훔쳐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이제 이게 저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정치인들은 본인에게 힘든 질문이 왔었을 때 그것과 연관해서 때로는 뭐 연관되지 않아도 다른 말로 메울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질문을 못 알아듣고 저렇게 답변하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그 질문을 못 알아들었을 리가 없죠. 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그런 불법 체류자들이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훔쳐가는지 그리고 다른 때 하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클립 안 들려드리는 건데요. 그제 또 너무 많이 들려드렸고 이민자들을 뭐 수십만 명의 살인자, 마약상, 테러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야지 된다. 그리고는 역시 그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왜 이민개혁법안 이게 통과돼야지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지 국경 순찰대원들이 늘어나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의원들에게 촉구했는가. 전화 걸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반대하라고 해서 결국은 반대했잖아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할 수가 없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일리노이 주지사 이런 공화당 정치인들을 비난을 하면서 그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를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만 미국의 국경이 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오하이오주의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쪽의 관계자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IT 이민자들을 애완동물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페니쉬로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영어로 통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후보가 나는 보고된 것, 리포트 된 것만을 말하는 사람이다. 또 보도된 것만을 말하는 사람이다. 내가 뭐 그걸 직접 본 건 아니고 내가 이제 그쪽 지역을 갈 거니까 가서 보고 와서 더 이제 자세한 것을 말해주겠다라는 말을 하던 도중에 이 얘기도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애완동물을 먹는다던데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하니까 애완동물 말고 다른 것들도 먹는다. 그래서는 안 될 것들을 먹는다.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방송하는 사람으로 느끼기에는 아마 이런 그 추가 질문 같은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그런 그 유니비전의 타운홀 미팅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당 폭동의 날을 사랑의 날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Day of Love.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히스패닉계는 2세, 3세로 갈수록 이제 그 뭐 경제 문제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2세, 3세여도 다른 인종에 비해서는 백인이라든가 아시안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면 이제 뭐 교육 수준이 좀 낮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육체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육체 노동을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조금 덜 받고 그럴 때 이제 생활비가 오르면 엄청 힘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트럼프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한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할 얘기가 있긴 있죠. 트럼프 시대에 경제가 좋았던 것은 오바마 시대에 해놨던 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바로 트럼프 후보가 1월 달에 취임했는데 2월 달부터 경제가 갑자기 딱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이런 거. 트럼프 후보는 사실 또 내려오고 날 때는 코비드 때 마스크 쓰지 말라고 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은 100만 명도 더 숨졌습니다. 미국이. 선진국 가운데 정말 많이 숨졌고요. 경제 엄청나게 힘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본인이 재선되지 못한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히스패닉계는 그 경제 문제 때문에 2세, 3세로 넘어갈수록 트럼프 후보를 많이 지지한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후보 그 타운홀 미팅에서는요. 박스 본인이 최외 수정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외 수정의 아버지다. 이거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트럼프 후보가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스턴 글로브와 잡지 그 애틀랜틱 저널 컨스티튜션 일면에 에델 케네디를 누구냐면은 지금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본인이 이제 선거 유세를 접고
트럼프 후보를 공식 지지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온데간데 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등장시키지 않는 거겠죠. 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에 96세로 뭐 뇌졸중이다 하고 해서 그 돌아가셨는데, 이 워낙에 이 케네디 가문이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대단한 가문이기 때문에 정치인도 많이 냈고, 전현직 대통령이 다 갔습니다.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은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까 못 가고, 다 가서 또 바이든, 오바마, 클린턴이 만났죠. 만나서 함께 뭐 찬송가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조사도 다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은 막상 그 아들도 로버트 F 케네디도 엄마의 장례식인데 가서 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풀 그 테이블 다 본 건 아닌데, 뉴스에 따르면 다른 3명의 이제 이 대통령들이 어떻게 그 케네디와 여사와의 여러 가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뭐 이분이 대단했다고 하죠. 어떤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이쪽 로스앤젤레스 바로 여기서 가까워요. 지금 학교가 된 엠베서더 호텔에서 총에 맞아서 그 선거 대선 캠페인을 할 때 비행기로 이제 그쪽에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살던 집으로 갈 때 이제 미망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무슨 뭐 이불 같은 건 충분한가,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런 것을 다 점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슨 유명한 무슨 뭐 해리 베라폰테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막 무슨 사회 문화적인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원래 수녀가 되려고 하다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청혼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가 눈에 띄고, 하나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일면 아래에 지미 카러가 완전히 본인의 소망을 이뤘다. 이제 조기 투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우편으로 했겠죠.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100세, 그리고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다른 어떠한 뉴스보다도,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대교구가 카톨릭 성직자에게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8억 8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적이잖아요. 이제 전직 대통령이 모여야지 될 때 모여서 그렇게 함께 간다, 이런 얘기 등. 그리고 잠시 뒤에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신문에는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일면에도 없었고 오늘 새벽 2시에 올렸던데, 역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마크 김이라는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유튜브 여러분께서 써주신 댓글을 보면서요. 뭐 저는 저 밉다고 하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거 내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좀 두려움과 민망함이 있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거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더 많은 분들이 역이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확인을 해줬답니다. 지금 하마스의 최고구 지도자,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한 사람, 전략적인 지도자가 남아있고, 이 사람은 군사적인 야히야 신와로, 얼마 전에 또 다른 하마스 지도자를 이스라엘이 암살하고 나서 그 자리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해된 것이 맞다,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이런 것을 미국에는 지금 확인을 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어떠한 선거를 때까지 행위를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DNA가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그 감옥살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 1, 2년이 아니라 꽤 길게 8년? 얼핏 생각나는 단어가 8년인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잘 알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왜 저런 사람을 풀어줘가지고 말이야, 뭐 교환한 거죠. 수합한 거죠. 포로들 수합할 때 왜 저 사람을 풀어줘서 이 그 어려움을 겪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자, 우선 역이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은퇴를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그런 단지들도 많죠. 그런데 태어난 나라니까 다른 형태의 이민자들도 있다. 미국의 환멸을 느낀 미국 태생의
그 한인들이 부모님의 고향, 오래전에 부모님이 떠난 고향으로 가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떤 분은 정체성에 의문이 들고 어떤 분은 한국에서 차별을 받는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인데 굉장히 기사가 깁니다. 길어서 제가 아무튼 가능한 한 시간 되는 데까지 전해드리겠는데요. 서울발입니다. 1990년도에 30세 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결국은 신학 공부 그만두고 결혼해서 미국 시민 됐고, 볼티모어에서 애나하임으로 옮겨가서 뭐 생선가게, 데일리, 얼음공장, 페인트 회사 다 일하고 시애틀에 정착해서 테리야끼 식당을 열고 60세가 돼서 3년 전에 아내와 한국으로 이주를 했고 다시는 육체노동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신 분들, 언제나 가고 싶었고 그분이요. 스트레스와 미국에서 슬픔이 있었다. 아이들이 아주 좋은 직업을 잡은 뒤에 고창이죠. 고창에 있는 그런 그 은퇴촌에 거기에 800명의 주민 가운데 3분의 1은 비슷한 이유로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이랍니다. 가니까 뭐 온천도 있고 골프장, 탁구, 뭐 산책로도 많고 서예도 배우고 시도 쓰고 하는데, 지난해에 한국계 미국인이 9,379명이 그 SSI 사회보장연금을 한국에서 받으셨답니다. 2013년도에 3,700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더 젊고 역동적인 그런 역이민자와 합류한다는 겁니다. 미국 태생의 한인들이죠. 어떤 사람은 뭐 한국에 가서 영어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야 내가 살아보니까 어느 날 그 소수 인종으로서 엄청 박해를 받고 있네. 거기서 떨치고 싶어서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에 가니까 새로운 질문, 그래서 잠시 기쁘다가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아, 내가 오히려 미국에서 더 행복했었던 건 아니야? 미국 사람들 좀 캐주얼하게 친절하잖아요. 또 뭐 공간이 넓은 것이라든가 또 여유로운 그 삶의 속도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다른데?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한국은 그런데 출산율이 너무 줄어드니까 한인들을 다시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뭐 민족 정체성 구축 캠페인이라든가 고용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외공관장 이런 분들도 뭐 동포들 귀국을 장려합니다. 이런 인터뷰들 요즘 하고 있죠.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47,406명이랍니다. 2010년보다 크게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뭐 한 35,500명 정도였대요. 그래서 원주시도 이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원주시가 5월 달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을 해서 다시 역이민 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설명회를 했고, 한 달 동안 시범으로 체류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한국에 가서 이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도 사고 한국에서 돈을 좀 쓸까 하는 생각이라는 얘기, 인하대학교의 이제 이진영 박사의 얘기를 통합니다. 이게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민 정점 막 시작됐던 때 1970년대잖아요. 그때는 이제 미국에 올 때 한국이 막 연탄으로 난방하고 경제대국 14위였는데 지금은 뭐 대단하잖아요. 한국이 기회의 땅이고, 그래서 뭐 테메큘라에서 은퇴한 80세의 간호사 차덕기 씨 같은 경우도 한국에 가는 게 향수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너무 지루하더라. 골프를 치는 것 이외엔 할 일이 없어서 골프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이제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남쪽으로 150만 인구가 있는 대전으로 갔는데, 도시가 활기차고 뭐 버스도 있고 하니까 운전할 필요도 없고 한국 음식, 교회의 친구, 뭐 그런 보험도 있고 뭐 이래서 병원도 가까운데, 사람들이 또 야 한국에서 세금도 안 냈으면서 이제 와서 혜택만 받아, 이런 그 시선으로 본다는 겁니다. 언어 장벽도 없어서 너무 좋은데 그 느낌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도 너무 좋고, 젊은이들도 영어 교사로 아르바이트하고 프리랜서 사진 작가도 하는데, 그런데 또 밤새도록 이런 뭐 편의점 같은 데도 문을 여는데, 그런데도 이 직장에서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을 더 쓰고 싶어하고, 영어와 연관된 경우에 그냥 외국인이라는, 얼굴 생김이 외국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리고 외국인은 뭘 잘못해도 봐주는데 더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미국에서 겪었던 것 같은 소수의 느낌을 한국에서도 겪고 있는 젊은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2명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는 그
남편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걸 싫어하는데 와이프는 미국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어떤 그 가족들은 그러면 한국의 교육이 너무 싫어서 그런 교육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미국으로 온다 하고, 그럼 남편은 미국 가면 다 총 맞을 수도 있어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하고는 이제 서로 이제 악유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굉장히 긴 기사인데 야, 이거 어쩌면 좋죠? 아무튼 그리하여 미국의 뭐 노숙자 문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다 일장일단은 있다. 스토리들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로 돌아갈까 왔던 곳으로 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즘 뉴스 보면 너무 험하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하마스의 리더 아히야 신와르를 살해를 했다. 그래서 DNA가 확인이 벌써 됐다는 건데 10월 7일 공격 사건의 주모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이 미국에 확인을 해줬다니까 이건 이제 확인이 된 것이 맞고요.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밤에 가자 남부지구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확 그를 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군이 정찰 도중에 무장한 남자 3명과 마주쳐서 총격을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다 이스라엘군이 살해를 시켰는데 그 3사람의 시신 가운데 한 사람이 신와르와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그 DNA 작업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관계자들이 계속 강조라는 게 이게 우연의 일치지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신와르는 가자지구에서 2017년부터 하마스 지도자였고 이제 8월 달에 하마스 정치국을 이끌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가 이 일이 결국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라든가 이란과 레바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란과 레바논의 충돌이 아니라 그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충돌,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군사적인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과 결국은 하마스, 가자지구의 여러 문제들이잖아요. 여기서 누군가가 그 10월 7일 야수적인 공격 사건을 기획한 설계사가 사료됐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 조금 그 이스라엘이 조금 보드라워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은가. 이제 여기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한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지금 숨진 시신 가운데 러시아군과 섞인 사람 가운데 6명이 북한군이었고 10,000명 정도가 또 대기조다. 이런 얘기도 이제 또 미국의 대선과 곁들여서도 지금 중심이 되죠. 내일 뵙겠습니다.